바로 이어서 발표 두 번째 발표입니다. 명상상담 평생교육원 원장이신 인경 스님께서 법정 스님의 무소유 고집멸도에 기반한 마음치유적 이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고, 서울예술대학교 교수이셨던 백형찬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인경 스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안녕해 주십시오. 잘 들리신가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신 덕조 스님을 비롯한 맑고 향기롭게 여러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법정 큰 스님을 1979년에 처음 뵙고요. 그때 송강사 수련원에서 처음 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법정 스님의 이렇게 발표회 하게 된 이렇게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모두 인연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이 계시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법정 스님의 무소유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책이 69년부터 6년까지 거의 9년 동안 여기저기 신문사에 투고하신 글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냈어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송강사 불이람에 75년에 오셨고 이 책이 76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건 앞에 계신 우리 현장 스님께서 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법정 스님하고 가까이 모셨으니까요. 그래서 12권의 모든 책을 다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고 사실 12개 전체를 다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만 이 무소유 한 권 이것만 관해서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덕조 여기 주지 스님께서 상을 이렇게 공모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개방하겠다고 그랬으니까 12권의 그 책들이 많은 연구, 후속 연구들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이 책 한 권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거고 저의 시각은 이게 법정 큰 스님의 인격이나 수행에 대해서는 저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권의 문제고 저는 다만 이걸 하나의 텍스트로서 분석하겠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법정 스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이렇죠. 법정 스님은 마음을 비워라. 그리고 털어내라. 제가 오기 전에 마음 챙김 여기서도 나왔는데 저는 마음 챙김을 오역,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해요. 무소유는 소유하지 않음을 뜻해요. 재산과 가족과 그리고 특히 관념으로 소유하지 않음을 뜻해요. 근데 법정 스님한테 쌌띠를 마음 챙김으로 번역한 게 맞을까요? 법정 스님의 주장은 마음 챙김하는 게 맞을까요? 무소유의 관점에서 보면 마음 챙김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뭔가를 챙겨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마음이란 게 뭐예요? 너무 추상적 개념입니다. 뭘 챙기자는 거예요? 자본사회를 비판했던 게 법정 스님인데 자본사회하고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를 끊임없이 챙기라고 하는 용어는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먼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걸 텍스트로 보는 거예요. 특히 사례 텍스트로 봅니다. 35개가 법정 스님의 직접적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의 사례를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집멸도라고 하는 4단계를 통해서 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차근차근 보시면 제 연구 문제는 이게 법정 스님은 고통을 어떻게 보았을까? 어떻게 느꼈을까? 고통의 원인은 뭘로 봤을까?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법정 스님은 이 무소유 책에서 어떤 식으로 제시했을까? 그리고 법정 스님은 고통 소멸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제시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4가지 문제를 오늘 제가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책은 35개의 수필이에요. 수필은 개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제가 4개로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는 수행의 성찰과 마음 치유. 이 범주는 9개였고요. 사회 시대 변에 대한 비판적 사유는 9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생명에 대한 경험은 제 분류에 의하면 7편이었고 만남의 관계를 통한 성찰은 10편이었어요. 그래서 수행의 성찰과 마음 치유 이 4가지 영역을 다 제가 여기서 다루지 못하고 첫 번째 수행의 성찰과 마음 치유 여기에다만 초점을 맞추어서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텍스트를 분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저는 고집멸도 4단계로 분석하겠다. 그럼 고집멸도는 지금까지 제 기준에서는 고집멸도를 사용하는 방법은 3가지예요. 첫 번째, 사티파타나 수타에 나오는 수행체계예요. 초기 불교의 수행체계. 수행체계로서의 고집멸도고, 두 번째는 제가 자주 사용한 게 2012년 명상심리치료라고 하는 제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고집멸도를 심리상담이나 심리치유, 인간의 건강을 도와주는 구체적인 4단계 절차로 삼자. 그래서 이것을 심리치료 4단계다. 그래서 경청공감 단계, 원인 탐색 단계, 치유 체험 단계, 새롭게 살아가기. 막가 도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살아가기. 이것은 심리상담, 현대인들의 고통을 4단계로 치유하는 과정으로서의 고집멸도 4단계.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책을 분석하면서 고집멸도를 법정 스님의 무소유 텍스트를 분석하는 분석 틀로 사용하자. 이게 3번째 고집멸도 사용법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코퍼스 정급 방식인데 코퍼스는 코퍼스 언어학이라고 해서 언어학 이론에 해당돼요. 쇼스리는 랑구와 파롤 그래서 언어를 현상과 의문으로 구분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촘스키는 구조주의인데 문법 구조가 있고 그 구조를 정확하게 정확한지를 판가름하는 게 촘스키 구조주의 언어학이고 오늘 제가 쓰려고 하는 코퍼스는 키워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분석해 주는 게 이 코퍼스 접근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석 틀은 이 무소유에 나타난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진정으로 무소유가 제시하는 의미가 뭘까 이걸 찾아내는 건데요. 첫 번째 가설은 무소유는 갖지 말라. 그리고 뭔가를 채우려 하지 말라. 마음 비움해라. 마음 챙김하지 말고 마음 비움을 해라. 이게 무소유의 일반적인 의미다. 이게 가설 1로 하고요. 그러면 이걸 내변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진정한 심층에서 이 법정 교수님께서 말씀 직접적으로 안 하셨더라도 이걸 분석을 했을 때 그 내면의 깊이에 있는 그 사상은 뭘까? 이걸 심층적 메시지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그러면 표층 메시지하고 심층 메시지는 뭘까? 이것에 대한 분석 틀로서 코퍼스 이 언어학의 접근 방법을 가져왔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연구 결과는요, 고집멸도 첫 번째인데, 8고를 이야기해요. 초기 경전에서든 대승에서 8고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현대 심리치료,
현대 심리치료는 미국의 정신의학계에서 나온 게 DSM-4가 있어요. 근데 DSM-4하고 연결해서 저는 새롭게 분류를 해요. 첫 번째, 생로병사를 신체적 고통, 우미내고를 우울, 근심을 정서적 고통, 원증해고, 이것을 대인관계 고통, 사랑, 이별, 애별이고를 애착, 분리의 고통, 소욕, 부득고를 자아, 초월 고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매슬로우 심리학자는 1970년대 그분 돌아가셨는데 69년에 자아, 초월의 욕구가 인간한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실현의 욕구는 경쟁과 챙김과 소유가 중심 키워드다. 그런데 본인이 해보니까 말년에 인간은 마음을 비우는 것, 그리고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초월하는 욕구가 있다. 그게 진정한 욕구이다. 이걸 영적 욕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치온 오온이 고통이라고 했는데 이걸 실존적 고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무소유를 분석해 본 결과 사랑과 이별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출가자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아 초월의 경험, 이것에 관한 고통이 하나도 기술이 안 돼 있어요. 왜요? 법정 큰 스님은 자아 초월을 자아 실현을 이루었고 그걸 초월해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책에는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있느냐? 일곱 번째, 사회적 고통이 있어요. 소유와 개발을 향한 물질 문명, 60년대 군사 독재에 대한 저항하는 몸짓, 그리고 거기서 행진곡들에 대해서 강한 저항의식이 있어요. 이것은 사회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옆에 표를 보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을 정의할 때 네 가지로 정의해요. 첫 번째가 사회적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마지막에 네 번째가 뭐예요? 영적 건강, 불성, 자성, 본래 면목에 대한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매슬로우는 자아 초월 욕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경전에서 초기 불교, 유식 불교, 대소승을 막론하고 법, 단맛, 체계 분석을 할 때 제 꼭대기에 있는 사회에 대한 분석이 없어요. 그런데 무소유에서는 사회에 대한 불교계의 적극적 참여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저는 이 무소유의 독창성이다. 기존 초기 대승 불교에 없는 새로운 범주를 제공해 주는 게 무소유다. 그래서 사회적 비판 의식과 창조적 지성을 법정 스님이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사회 현실에 무관심하지 말고 적극 발언하고 참여하라. 이 메시지가 이 무소유에 있습니다. 소유하지 말라. 그러나 비판은 하라. 이 메시지가 이 고예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셔서. 다음이요. 가설 검증을 할 때 코퍼스 방법을 썼다고 했는데 키워드 검색 검증 방법인데, 가설의 1번은 탕아, 가래가 있고 집착과 소유예요. 소유는 왜 있냐? 집착이 있기 때문이다. 집착은 왜 있냐? 가래가 있기 때문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요 그러잖아요. 타는 목마름이 초기 경전에서 고통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설 1번으로 전언했고, 가설 2는 뭐냐? 대승 문화권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게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요. 삼독심이에요. 그래서 가설 2를 북방 대승 기반의 삼독심이다. 그러면 무소유에서 법정 스님은 가설 1번을 썼을까요? 가설 2번을 썼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그러면 이걸 검증을 어떻게 해요? 그때 사용한 게 정량적, 통계적, 키워드 분석 기술이에요. 그걸 코퍼스의 제 1단계인데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래는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리고 집착은 19번 이 용어를, 그리고 소유니 소유관념은 16번 썼어요. 그래서 법정 스님은 69년 70년대 초반에는 남방이나 초기 불교의 영향권에 없었다. 가래는 존재에 대한 가래, 감각적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법정 스님은 이 용어를 쓰지 않았다. 근데 왜 안 썼을까요? 타는 갈망은 건기, 인도적 풍토고 우리는 건기가 없잖아요. 안 썼어요. 대중한테 별로. 그러면 제 두 번째 검증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조사했더니 탐욕은 4회, 성냄, 분노, 원망은 16회, 어리석음, 무지, 고정관념, 어리석음이 32회. 그래서 가설 1번은 35회 썼는데 가설 대승 삼독심에 관한 것을 52회 썼어요. 그러면 법정 스님의 고통의 원인을 뭘로 생각했다? 탐진치로 생각했다. 그리고 대승불교의 영향권 내에 있었다. 즉 남방불교보다도, 남방불교가 본격화된 것은 80년 이후 90년에서 윗바사나가 본격화됐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법정 스님은 남방불교보다는 대승의 당신의 스승이신 효봉 스님의 영향권 내에서 선과 대승불교 영향권 내에 있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도 탐진치 가운데서도 유독치, 어리석은, 무지, 오해, 고정관념 32예요. 근데 이걸 해봤더니 큰 스님께서 대인관계에 되게 힘드셨구나. 그리고 많은 오해를 받으셨구나, 사람들한테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힘들었고 그것이 글 속에 다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 결론은, 분석 결과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리석음이 원인이 돼서 집착을 하고, 집착을 해서 소유가 된다. 소유는 왜 있는가? 집착이 있기 때문에. 집착은 왜 있는가? 어리석음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소의 키포인트 메시지는 뭐예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 너의 삶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깨달으라. 이게 무소유의 핵심 키워드다. 이게 심층의 법정 스님의 메시지다. 5분 남았대요. 알았어요. 예. 알았어요. 법정 스님은 이 책 소유하지 말라가 아니고 너 삶에 깨어 있어라. 이게 진정한 무소유의 메시지가 아닌가.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소유하지 않으면 사실은 깨어 있습니다. 따라서 쌌띠를 마음 챙김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깨어 있음으로 번역하는 게 적절한 번역어다. 그게 자본사회의 법정 스님의 메시지다. 오케이. 그러면 그래서 심층적 이해는 깨어 있어라, 소유 챙겨라, 그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봐라, 냉철하게 너 자신을 자각해라. 그것이 무소유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음이 고통의 원인이다? 성찰하고 깨달아라? 그렇다면 어떻게 성찰하고 깨달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 무소유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궁금하죠? 그래서 분석한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깨달으라? 어떻게 무소유를 실천해라? 첫 번째, 마음을 돌려라. 따라해 보실래요? 마음을 돌려라. 외부 대사에 시간이 없다니까 빨리 갈게요. 이것은 그 공사장에 소음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초창기에 행정승들이 사찰을 팔아 넘겼고, 그래서 그걸 공사하고, 국가는, 군사정부는 개발에 앞장섰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 거야. 이렇게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예, 마음 돌리기가 첫 번째 법정 스님의 명상 기술이다. 두 번째는 과거의 허물에 직면해라. 역장수를 속여서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이 죄책감이 너무나 힘들었어. 근데 이걸 회피해 왔어. 근데 지금은 그 죄책감을 솔직하게 꺼내놓고 직면했어. 두 번째 명상은 과거의 허물과 직면해라. 맞아요? 예. 세 번째, 난초를 너무 집착했어. 그랬는데 하루는 햇볕에다 난초를 내놨어. 근데 봉선사인가요? 거기 갔다가 깜빡 잊고 생각났어. 난초가 햇살 아래 다 시들어서 죽어가겠구나. 모든 걸 제끼치고 빨리 왔는데 난초꽃이 다 시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을 충분하게 경험하면서 집착이야말로 고통이구나.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누가요? 법정 스님께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고통을 그대로 충분히 느껴라. 맞아요? 예. 세 번째는 당신이 도둑을 맞았어. 근데 그 도둑이 시계를 훔쳐갔어. 1,000원짜리 시계예요. 70년대 1,000원이면 크죠. 그런데 세 개를 새로 사러 가려는데 그 도둑이 법정 스님의 시계를 팔러 왔어. 그런데 딱 마주쳤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막 안에서 울불이 났는데,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지. 용서와 자비를 베풀고 그 시계를 다시 샀어. 얼마 주고요? 1,000원 주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자비로 용서하기. 이게 스님의 뭐다? 명상 기술이다. 따라서 무소유책은 명상 텍스트고 명상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다시 읽으셔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새롭게 살아가기예요. 원래는 막가는 길이라는 뜻인데 교통에 막히면 깝깝하고 답답하잖아요. 교통이 터져야 돼요. 길은 터져야 돼요. 육조단경에도 터지는 게 도다 이랬어요. 터져야 돼. 근데 터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팔정도하고 육바람일. 팔정도 초기 불교, 육바람일 대승에서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이 책 속에는 이 팔정도하고 육바람일의 구체적 실천 기술이 이 책에 있고 당신이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기록한 게 무소유 책이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여기 나오죠. 고통을 바르게 보라. 버리겠다고 바르게 사유하라. 나눔의 실천을 해라. 보시해라. 공을 통찰해라. 그리고 도덕과 나를 같은 인간으로서 동일하게 해라. 네. 알아차림에 근거한 그 자비 명상의 넵프가 만든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고통의 보편성을 이야기합니다. 도덕과 나는 같은 고통을 공유하고 있는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자비심. 네. 그게 그리고 비폭력적 대화, 분노를 다스려주는 것. 그리고 본래 무일물. 본래 우리는 한 물건도 안 가졌어. 그런데 왜 소유하려고 챙기려고 하신가요?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예, 임경스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형찬 교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백승찬입니다. 예, 토론에 앞서서 본 토론자하고 우리 법정 스님하고 인연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는 1989년 여름입니다. 송광사에서 개최한 출가 4박 5일 수련회에 저는 참가했습니다. 당시 스님께서는 수련회를 총괄하시는 수련원 원장이셨습니다. 그때 송광사 사자루에서 스님을 진짜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스님의 모습은 제가 그래서 느꼈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 후에 수련회 참가 소감을 출가 4박 5일
이라는 수필로 써서 문학 전문지에 발표를 해서 수필가로 등단하게 됐습니다. 또한 그 작품으로 작은 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스님께서 만드신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월간 소식지 맑고 향기롭게 법정스님 향기 코너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제1회 법정스님 학술 세미나의 토론자로 참가하게 된 것을 정말로 무척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고매하신 불교학자이며 명상심리 삼학의 대가이신 인경 스님의 논문 토론자가 되어 저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스님께서 치밀하게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연구하신 논문을 잘 읽고 잘 배웠습니다. 본 세미나 발표 주제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 가르침과 생명사상입니다. 인경 스님께서는 그 넓은 스코프의 주제를 법정 스님의 무소유, 고진멸도 코퍼스에 기반한 마음치유적 이해라는 논문으로 아주 좁히셨습니다. 이 논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토론자는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가면서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면서 3가지에 놀랐고 2가지를 새롭게 알았습니다. 첫 번째 놀란 것은 1976년에 출간된 문고판 책인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서 무소유 가르침을 아주 조목조목 밝히신 것입니다. 두 번째 놀란 점은 고진밀도의 4개 연구 문제를 갖고 무소유에 담긴 35편의 수필을 다시 4개 범주로 분류해서 치밀하게 분석한 것입니다. 세 번째 놀란 점은 이렇게 한 권의 얇은 수필집 무소유에서 무소유 마음치유 명상과 명상 프로그램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또한 제가 새롭게 안 것은 첫 번째 것은 코퍼스 연구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전공이 교육학입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다닐 때 연구 방법론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코퍼스 분석법에 대해서 전혀 배우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경 스님의 발표 논문을 읽으면서 코퍼스 분석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새롭게 공부한 것은 불교의 가장 오래된 높은 깨달음, 사성제인 고에 대한 깨달음, 고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깨달음, 또 고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깨달음, 고가 사라지는 길에 대한 깨달음을 새롭게 깨달은 점입니다. 내용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법정 스님께서 지으신 진리와 자유의 길 책을 펼치고 관련 내용을 소리내어 크게 읽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책은 법정 스님께서 송강사 수련원 원장으로 계실 때 출가 4박 5일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사용하셨던 교재를 덕조 스님께서 2021년에 새롭게 구성한 책입니다. 인경 스님께서는 연구의 목적을 법정 스님의 수필집 무소유에 담긴 35편의 글을 분석해서 고통의 진단과 치유 과정을 밝히는 데 두었습니다. 연구 결과로는 좀 아까 발표하신 것 같이 고통의 경험, 고에서는 급격한 사회 변동과 물질 문명에 대한 비판적 고뇌가 많았고 고통의 원인 집에서는 고통의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무지를 원인으로 도출했고 그리고 고통의 소멸에서는 마음 돌리기, 과거의 허물과 직면하기, 있는 그대로 충분하게 경험하기, 또 자비와 용서를 도출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실천, 도에서는 깨달음이 8정도와 6바라밀의 실천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인경 스님께서는 연구 결론을 이렇게 끝맺으셨습니다. 무소유가 주는 진정한 메시지는 소유하지 말라는 권유나 마음의 미학이 아니라 삶의 진짜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삶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냉철하게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본 토론자는 논문을 읽고 2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안입니다. 인경 스님께서는 무소유 명상 실천 방안과 무소유 명상 프로그램의 기본 틀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렇게 애써 연구하신 논문이 발표 원고로만 끝나지 않고 신자들 교육과 수련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즉 고진멸도에 기반한 무소유 명상 프로그램을 이제 구체적으로 개발해냅니다. 그래서 길상사하고 송강사에서 신자들 교육과 수련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발표 주제인
법정 스님의 무소유 가르침과 생명사상은 법정 스님의 사상과 철학을 모두 아우르는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법정 스님 학술 세미나에서는 무소유와 생명을 각기 분리해서 세미나 주제로 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소유와 생명에 대한 법정 스님의 사상과 철학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동서양의 사상과 철학들, 예를 들면 노자, 장자, 마트마 간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에릭 프롬, 성 프란치스코, 샤를르드 후코, 이러한 철학 사상가들의 주장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인경 스님의 발표대로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인경 스님의 말씀대로 이 무소유라는 책은 수필집은 고전적 수필집 책이 아니고 이제는 명상 지침서가 되어갖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는 토론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법정 스님께서 지으신 대부분의 수필집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글들을 새롭게 읽으면서 스님의 무소유와 생명사상을 정말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토론 제한 시간 때문에 본 토론자가 살펴본 스님의 수필집에 나타난 무소유와 생명사상을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 토론집에 있는 3번, 이건 좀 긴 글인데요. 이거는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소유와 생명에 대해서 갈파하시는 법정 스님의 아주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작가 주명덕 씨가 찍은 법정 스님의 뒷모습이 생각납니다. 샘터사에서 발간한 서 있는 사람들, 아주 오래된 책이죠. 그 책 바로 뒷표지에 있는 흑백 사진입니다. 밀짚 모자를 쓰고 산길을 호젓이 걸어가는 법정 스님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가는 모습입니다. 무소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소설가 최인호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온다 간다는 무난 인사나 작별 인사도 없이 훌쩍 소매를 떨치고 빈자리만 남기고 사라지던 밀짚 모자를 쓴 법정 스님의 뒷모습,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인경 스님께서 발표하신 논문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백형찬 교수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인경 스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주시죠. 특별히 질문 같은 거 없어서 답변하지는 않을 거고요. 대신에 제가 발표하면서 시간에 쫓겨서 하지 않았던 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무소유 명상 실천 프로그램 제 논문 뒤쪽에다가 제안해가지고 무소유 명상 프로그램, 무소유를 텍스트로 활용한 무소유 명상 프로그램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진멸도로 했기 때문에 무소유 명상 프로그램을 만약에 제작하고 운영한다면 어떻게 구성할 거냐? 8회기로 구성한다면 고진멸도로 이렇게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의 고통 사례 나누기. 이 무소유에는 법정 큰 스님께서 계속 불편했던 경험을 기록을 하고 그걸 어떻게 명상했고 어떻게 통찰했고 어떻게 문제 해결을 했는지 그 고진멸도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고통 사례 나누기 1회기, 그 다음에 고통의 원인을 삼독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고통의 원인을 삼독에 근거해서 2회기하고 3회기는 고통의 원인을 탐색하고 멸에서는 4가지 법정 스님의 그 무소유에 나타난 4가지 명상 기술, 명상 그 기재 테크닉을 활용을 해서 마음 돌리기, 용서하기, 있는 그대로 충분하게 경험하기, 자비 실천하기와 같은 법정 스님의 4가지 명상 테크닉 기술을 적용해서 4회기, 5회기, 6회기를 운영하고 마지막에 법정 큰 스님의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는 7, 8회로 구성하는 8회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이걸 전체 제목으로
무소유 명상 프로그램이라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소유 명상, 무소유 텍스트에는 4종류의 범주 카테고리를 분류했는데 저는 첫 번째 카테고리만 했지만 자연과 교감, 대인관계 성찰, 그리고 4번째 사회의 적극적 참여, 이 부분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가장 독창적이고 고유한 시각이고 우리 불교계가 이 부분을 반드시 참고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4가지 그러면은 프로그램 1은 그 수행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 2는 자연과의 교감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 3은 대인관계를 성찰하고 대인관계에 힘들어하는 고객과 내담자들에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참여 활동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사회의 적극적인 불교계의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만든다면 법정 스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예. 스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좀 정리해 주시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임경 스님과 백형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